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창업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창업하고 계신 분들 모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에 또 목표했던 혹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일단 어,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꼰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드리고자 해서 했으니까요. 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끄세요. 네, 계속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17년 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8년이죠. 네, 이거 아닙니다. 네, 18년 전에 창업을 하고 났을 때 한 5년간 저도 이제 기술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쭉 컨설팅 과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사와 멘토, 또 심사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창업 투자자로서 음, 또 여러 가지 겪은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이 10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10가지를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한 번씩 음미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섞여 있어요. 그냥 제가 그 강의 내용에서도 언급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들, 조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가급적이면 떡볶이 가기도 좋고 뭐 뭐래도 상관없어요. 꼭 기술 창업자만 동업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일단 외롭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죠, 멘탈.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사업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간에, 혼자보다는 어쨌든 둘 이상이 같이 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효과도 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창업에서 뭐 팀빌딩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업자이긴 한데 대부분 이 조금 성공한 창업자분들의 그 팀빌딩은 뭐 몇 가지 이 사람들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때 친구, 혹은 직장 동료라고 해서 조금 상당한 일정한 기간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팀빌딩이 되지다 보니까, 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대하는 어떤, 과정,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우리 멘티 중에 한 분도 사회에 나와서 이제 창업하는 과정 중에, 에, 동업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분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일단 서로 주도권 싸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먼저 이렇게 풀어져 있었던 관계.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 나와서 직장 동료 같은 분들하고 엮여져 있었을 때는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지분이나 이런 거 아주 민감하지는 않은데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자 만났던 사람들끼리는 이것 또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리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 뭐 저는 쉽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니 혼자 하는 게 속편해요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건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언급했어요. 1인 창업자보다 2인 이상의 창업자의 어떤 3년 생존율이 훨씬 낮다고. 그러니까 1인 창업으로는 사실 요즘은 뭘 할 수도 없고 정부 지원 사업 하나다 해도 다 팀빌딩을 요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사람부터 찾으세요. 사람이 없이는 그 내가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사업 잘 되면 써야지. 근데 그 써야 된다라는 말 뜻은 동업자가 아니고요. 직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업자라는 거는 이 월급을 주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 같이 힘들고 성공했을 때 같이 큰 성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정말 동업자. 어떻게 보면 부부, 남녀 관계로 치면 부부죠, 부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 주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사장해야 되고 내가 리더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 그 상대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주는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창업 계획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과정은요,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갔겠지만, 실제는 벌어지는 일은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즉, 타겟 고객은 정확한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든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이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타겟 고객 자체를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창업 과정이에요. 뭐 창업하면 다 성공하고 떼돈 벌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창업을 할 거예요. 10번을 하면 그 중에 3번, 즉 30%의 확률, 3번 중에 1번 성공하면 돼요. 근데 운이 좋으신 분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은 뭐 한 번의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겠지만 대다수들은 두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하고 그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어쨌든 성공은 한다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으려면 내가 생각했던 틀을 먼저 가지고서 접근해서 그 틀이 왜 잘못됐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본 틀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 기본들의 첫 번째는 뭐다? 목표 고객입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여성들 중에 급여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뭐 마스크팩을 판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그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의 소득 수준은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팔리면 매출이 막 안 올라가면 예상대로 뭔가 잘못됐겠죠. 그 왜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기호가 잘못됐다든가, 내 제품이 잘못됐다든가, 마케팅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많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 그게 창업 과정이에요. 성공하는 것이, 창업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창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하고 그걸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경쟁 기술, 경쟁 제품, 경쟁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두 번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동네 떡볶이를 하더라도, 동네에서 커피숍을 열더라도, 주변에 나랑 커피숍을 경쟁하는 커피집이라도 떡볶이집의 인테리어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맛은 어떻고, 그다음에 떡볶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두 파는지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의 장점은 뭐고, 그 집의 맛의 특징은 어떤 거,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나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돼요. 분석해놓고, 주변에 이래. 이게 아니라, 이것을 좌표로 찍어놓고, 혹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 시장을 한번 두들겨 봐야겠다.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타겟 고객이 같아서 그 경쟁 제품이나
경쟁 서비스 아니면 여러분이 맛집을 한다 그러면 맛집의 어떤 맛이 동일할 수는 있어요.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사람하고의 경쟁 상대. 그들은 나와 뭐가 또 달라서 덜 벌고 더 벌고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3벌은 많은 그 창업에 관련된 멘토분들이나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2번, 3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고요. 4번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부 지원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정부 지원금도 자금이니까 자금 확보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매출이다. 그 매출은 생존을 위한 매출이다. 제가 서비스업은 창업한 후에 6개월 이내, 제조업은 1년 이내에 돈벌이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부터는 엄청 고생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1년을 5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해 5년은요, 남들의 5년처럼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6개월 이내, 제조업은 1년 이내 매출을 빨리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 같은 이렇게 지원금 같은데 눈을 안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돈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매출은 못 내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손대는 거예요. 근데 정부 지원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노력을 수반도 하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때문에 창업을 해요. 정부 지원금 받았으니까 또 창업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활동은 안 해요. 뭔가 만드는 거, 뭔가 서비스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해. 그러니까 정작 매출에 대한 활동을 본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정말 했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 이꼬르 돈벌이에요. 돈벌이에는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창업은.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을 하나도 못 벌면 창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무능한 거예요. 학력이 없어도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유능한 거예요. 이게 창업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나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보다도 내가 바로 창업을 하면은 6개월 이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지? 혹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가 1년에 무슨 용역이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서 창업을 하셔야지 대책 없이 그냥 창업하고 나랏돈이나 딸려고 들고 그러면 궁극엔 여러분 생존이 안 돼요. 3년 뒤, 5년 뒤 제 말을 기억하신 분들 확인해 보세요. 매출에 집중 안 한 기업치고 생존 그 3년, 5년 이상을 생존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토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컨설턴트랑 멘토는 다릅니다. 멘토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일생생활, 하다못해 연애 상담도 좋고요. 진로 상담 이런 거 다 멘토예요. 그러나 답을 내주는 것, 경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들은 컨설턴트고요. 멘토는 여러분 정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사는 거,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 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멘토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여러분이 돈 주고 고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면 되고요. 멘토는 여러분의 정서. 쉽게 얘기하면 정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정신 상담. 네. CEO, 리더는요, 되게 외로워요. 직원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팀원들하고도 달라요. 항상 늦게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CEO의 숙명, 리더의 숙명이고요.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 그게 바로 리더와 CEO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제가 32살에 창업을 했는데요. 32살에 제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만나면
얘기가 안 돼요. 걔네들은 결혼 얘기, 그 다음에 여자친구 얘기, 아내 얘기, 아내 욕하기, 그 다음에 집 얘기, 차 얘기, 애기 얘기, 직장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연봉 얘기,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회사, 우리 직원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비전이 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같이 모여 앉아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얘기가 잘 안 돼요. 걔네들은 되게, 뭐랄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직장인들을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조금, 뭐랄까, 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죠. 저는 벌써 32살의 사장이고, 걔네들은 월급쟁이잖아요. 그냥 어쨌든, 크게 문제만 없으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 틀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여러분, 나의 얘기를 하고,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어요. 그건 멘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구하시는데요. 저도 창업하자마자 멘토를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모 그룹의 부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경영대학원에 교수로 가신다고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문기사를 가지고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메일 보냈어요. 아, 나 이러이러해서 창업을 했는데, 멘토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와봐라! 하고 회신이 온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꾸벅절하고, 제 멘토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드릴 건 없었지만, 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선물도 해드리고, 그 당시에는 또 돈이 어느 정도 생길 때는 또 비용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음. 자, 멘토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음. 근데 그 비용이 얼마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성인 거예요. 응?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시간을 내주고 여러분은 그분하고 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혹은 업무에 대한 기능적인 어떤 상담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성의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아니니까 내가 존경할 만하고 어떤 도움을 조금 구하고 싶고 나의 모든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분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부탁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하면 돈 없는 창업자인데 초기 창업자인데 돈 내라 이러진 않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있으신 분이니까 먹고 사는 거가 이렇게 힘드시진 않으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돈 없는 사람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멘토로 선정 안 할 거라고 봐요. 일단,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선택하실 테니까. 그쵸? 그래서 반드시 멘토를 구하셔서 멘토링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동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친한 사람들하고 동거래를 해서 진짜 중마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음. 제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필요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말조차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 딴에는 써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갚긴 갚았는데 결교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는 돈을 꾸려고 이렇게 돈을 꾸려고 저희 저 가족들한테 사업하시는 가족한테 2천만 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지금 물건 자재를 사야 되는데 2억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2천만 원 꾸려고 갔으니까 그분은 2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니까 날 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나서 이제 돈을 안 꿔주실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척분께서 나도 2억을 빌리려고 돈 많으신 분들 찾아갔더니 그분은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20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 필요하신 분은 또 돈 많은 분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20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의 사업 규모에 맞춰서 항상 돈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하지만 여유 있는 분들조차도 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어딘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아서 어디 현금 싸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돈이 어딘가 이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돈이 늘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부족한 돈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금액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이렇게 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어떤 친구를 잃어버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릴 때 이런 어떤 거절당했을 때 어떤 섭섭함, 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제때 못 갚았을 때는요, 여러분, 친인척 가족끼리는 막 욕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주먹다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근데 타인은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이라 그러면 돈 갚았는데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도망이라도 가고 뭐 그러겠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 친지.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할 때 요즘은 뭐 창업자들이 자금 구하기가 쉽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자금이 없다고 해서 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뭐 항상 이제 자금 조달 강의할 때, 이 융자 부분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융자 받지 말아라. 음.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융자를 받아다가 그냥 자기 창업 활동하는 데 써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돈을 빌려서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출액이 확정적이어서 내가 재료를 산다든가 어디 용역을 준다든가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매출도 안 날 건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융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이 융자 때문에 신용에 문제를 생겨요. 근데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요즘 연대보증이 없어서 괜찮아요. 아니, 그거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연대보증이 없어서 여러분 뭐 신용 상태에 문제는 주진 않겠지만 여러분 벌써 돈을 안 갚는 습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갖게 만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증서를 기보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센터에서 보증서를 받아다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여러분을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기보 보증기관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보증기관에다가 돈 내놔! 이러고서 돈은 받아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채무 불이행을 한 기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빌리면 무조건 배째 그런 사람이야. 그게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잖아요. 음. 여러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 주지 마라? 페널티 주지 마. 페널티는 안 주겠죠. 그렇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돈을 한 번이라도 안 갚아서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과연 나중에 다시 돈 빌릴 때 그런 명단을 안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은행장이라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언젠가 또 사고 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대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돈은 빌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빌려다 쓴다? 매출액이 확정적일 때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혹은 서비스 구축을 해서 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확실할 때는 갖다 써야죠. 근데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냥 돈부터 갖다 쓰고 빌려다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정부 지원금은 뭐 갚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참 저도 많이 깨달았던 거고, 이제 실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나 직원들한테 격려와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리더의 입장이라면, 뭐 직원들이나 혹은 동료들한테. 음.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도, 그리고 올해 뭐 한 것이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노력은 했잖아요. 고생은 했잖아요. 그럼 보상을 하세요.
그게 꼭 금전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었을 때는 그냥 푹 쉬었어요. 뭐 휴가의 개념으로 한 보름 쉬자. 보름 쉴 때 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푹 쉬다가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격려와 보상을 하는 거를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꼭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격려와 보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런 것도 격려 보상이에요. 연말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럼 그런 거 하나 사는 거죠. 그런 거는 아끼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었어. 여행 가세요.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꼈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음,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격려와 보상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라, 비용을 쓰시라, 시간을 가지시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번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동업자가 되려면 내 아이템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아이템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창업할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친하지 않다 그러면, 자, 여러 명이 모여서 아이템을 얘기할 때 서로 먼저 하고 싶겠죠. 그럴 때, 그래, 네 거부터 하자, 먼저. 그 다음은 내 거 하자. 이렇게 해서 내 아이템을 반드시 고집하려고 들지 마세요. 자기 아이템 고집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1인 창업자 되는 거예요, 1인 창업자. 근데 모든 창업자들이 자기 아이템이 좋대요. 근데 왜 99%가 망해요? 어. 물론 아이템이 나빠서도 있겠지만, 뭐 아이템이 그렇게 큰 저는 영향을 주다 보지 않아요. 저는 팀빌딩이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봐요. 물론 팀빌딩만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팀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팀빌딩도 되고 그 팀원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지. 저는 아이템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봐. 왜? 아이템은 바꿀 수 있거든. 아이템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항상 내 아이템을 고수하겠다. 그럼 팀빌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여러분. 이거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 드리는 건데요. 제가 창업하자마자 누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서 이 사장님 그 폐업 준비도 좀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가 놀러 와가지고 폐업 준비도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을 게 없겠죠. 네. 저도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는데 그분이 한 30분 떠들고 나서 가시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100%는 없잖아요. 100%는. 근데 창업은 여러분 95% 숫자 많이 쳐도 90%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준비도 해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언제쯤 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분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할 때는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부채, 국세, 뭐 임금,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게 정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망하면 안 돼요. 돈이 있을 때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망하신 분들 보면 통장이 다운될 때까지 버티다가 망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기를 할 거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은 하겠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사장이나 회장이 돈 갖고 뭐 도망갔다. 가끔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전 그게. 음. 물론 나쁜 짓인 거예요. 응? 직원들 임금 떼먹고 회사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건 나쁜 짓인데 그래도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도 회사가 느껴져요. CEO들은 알아요. 내 회사가 생존 가능하다 안 하다를 금방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이제 정리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건 국세예요, 국세. 국세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1999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국세는 여러분 안 내고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국세가 중요한 줄 아세요? 국세를 안 내면 여러분들이 다시 재창업을 한다든가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자격에서 탈락이에요. 국세 미납은 일단 탈락이에요. 은행 융자금?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먹으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이 융자금이야, 은행 융자금이야, 대체라 하면, 뭐, 이렇게 신용불량 돼도 뭐 회복하고 하면 최대 5년이에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정갈등 이런 거 통해가지고, 뭐, 뭐죠? 뭐, 회생? 개인회생? 이런 거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떨굴 수 있어요, 은행빚은. 어떤 식으로. 그러나 세금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때는 뭐부터 정리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정리가 되려면은 내가 돈의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5년 차에 딱 접었을 때 회사에 돈이 있었을 때 접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번부터 10번은요,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느꼈던 거니까. 오늘 설날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도 할 겸 그리고 꼰대로서 예, 잔소리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새해 첫날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 도움이 되셨나 아니면 또 그냥 잔소리만 한 건가 모르겠네요. 뭐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가끔 보내주시는 분 계시는데 에, 일단 제가 반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뭐 경기도에서 무료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유료니까 잘 아시겠죠? 들으신 분들은. 자, 꼰대가 얘기한 뭐 조언이라면 조언,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새해 인사 뭐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